1958년 12월 23일 강원도 속초역. 눈발은 마치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대합실의 전등은 희미하게 깜빡이며 간신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는 오랜 세월 수많은 여행객들의 무게를 견뎌온 탓에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그 위에 한 여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화숙, 27살, 서울중앙의료원에서 5년간 간호사로 일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검은색 코트는 한때 서울 명동 백화점에서 산 고급품이었지만 이제는 소매 끝이 해지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채였습니다. 코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도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간호학교 졸업식 날 선물로 주셨던 가방. 6.25 전쟁 때 어머니는 피난길에서 돌아가셨지만 이 가방만은 화숙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간호사 면허증, 청진기, 체온계, 그리고 주머니에 남은 전 재산 3,000원. 당시 쌀 한 가마니 값이었습니다. 화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일주일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열흘 전 중앙의료원 원장실. 박 원장은 60대 후반의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나온 엘리트였고 전쟁 이후 미군정의 신임을 받아 원장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화숙을 불렀을 때 그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화숙 씨, 자네 나이가 27이지? 예, 원장님. 결혼은 안 했나? 화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7이면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결혼을 권했지만 화숙에게는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아직입니다. 그럼 됐네. 내 조카가 미국 유학을 다녀왔는데 자네 같은 여자가 필요해. 한번 만나보게. 원장님, 저는. 박 원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거절하면 병원 생활이 힘들 걸세. 알겠나? 화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 기숙사 2층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 원장 조카. 아마도 의사일 것입니다.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돈 많은 남자. 하지만 화숙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명동의 한 양식집. 박 원장의 조카 박준영은 35살의 안경 낀 남자였습니다. 양복은 깔끔했고 영어 섞인 말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 미국에서는 말이야, 간호사들도 대우가 아주 좋아. 월급도 의사 못지않게 받고. 근데 한국은 아직 멀었지 뭐. 나는 내년에 서울대 병원에 자리 잡을 거야. 외과 교수로. 그러면 집도 강남에 크게 장만하고. 자네는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면 돼. 편할 거 아냐? 화숙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아니,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병원에서 일을 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럼 저는 아내가 될 수 없겠네요. 화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준영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화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간호과장이 화숙을 불렀습니다. 이화숙 간호사, 원장님께서 크게 화가 나셨어. 조카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과장님, 나도 어쩔 수 없어. 사직서네. 제가 무슨 잘못을. 원장님 뜻이야. 거역할 수 없어.
화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아니, 사직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사과에서 건네받은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화숙 간호사, 결근 및 근무 태만으로 해고함. 해고. 그것도 근무 태만이라는 누명을 쓰고 화숙은 그날로 기숙사를 나왔습니다. 짐을 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의 가죽 가방. 서울역 근처 싸구려 여인숙의 방을 얻었습니다. 하루 숙박비 100환. 한 달이면 3,000원. 그녀가 가진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화숙은 서울 시내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적십자 병원, 시립병원. 하지만 어디서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력서는 훌륭한데 추천서가 있나요? 중앙의료원에서 일하셨다고요? 그럼 거기 추천서를. 아, 해고되셨다고요? 그럼 곤란한데요. 소문은 빨랐습니다. 간호사 사회는 좁았고 중앙의료원 원장의 권력은 컸습니다. 화숙이 간호사 동기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저 여자 원장님 조카를 차버렸대. 건방진 거 아냐? 의사 집안과 결혼할 기회를. 맞아. 간호사 주제에 무슨 배짱이야. 화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미안한데 이번 주까지만 있어. 다음 주부터는 돈 내야 해. 여태 밀린 거 받아야겠어.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곧 일자리를 구하면. 그 말 이제 한 달째야. 나도 장사해야 먹고 살아. 화숙은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자. 지방으로 가자. 전쟁으로 황폐해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그곳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월 22일 화숙은 서울역에서 강릉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편도 1200환. 그리고 강릉에서 속초까지 버스비 500환. 남은 돈은 1300환. 속초에 도착하면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어긋났습니다. 기차는 강릉까지 6시간이 걸렸고 강릉에서 속초까지 가는 버스는 눈길에 막혀 3시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속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여관 어디 없나요? 저기 속초여관 있는데 하룻밤에 500환이야. 500환. 화숙은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남은 돈 800환. 여관비를 내면 300환밖에 안 남습니다. 속초여관 주인은 5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돈 먼저 내야 해요. 화숙은 500환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돈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요. 서울? 혼자? 네. 아주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여관은 깨끗한 곳이야.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화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7살 여자가 겨울밤에 혼자 여관을 찾는다는 것. 의심받을 만도 했습니다. 방은 좁고 추웠습니다. 이불은 얇았고 온돌은 제대로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화숙은 코트를 입은 채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사 먹을 돈이 아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숙은 여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근처에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데 없나요? 병원? 속초에 하나 있지. 근데 간호사는 다 있어. 새로 뽑는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럼 인제나 양양 쪽은요? 그쪽은 더 없어. 산골이야, 산골.
병원은커녕 약국도 없는 데가 많아. 화숙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럼 그쪽에 가면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긴 할 텐데. 아가씨, 그런 데는 돈도 없고 시설도 없어. 서울서 왔다는 사람이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괜찮아요. 전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화숙은 점심때까지 속초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병원, 약국, 보건소. 하지만 어디서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오후 2시 화숙은 다시 속초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역 앞 국밥집에서 300환짜리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영환. 정확히 영환이었습니다. 역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인제나 양양으로 가는 버스가 있나요? 있지. 근데 버스비는 얼마예요? 인제까지 800환, 양양까지 500환. 화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한 푼도. 혹시 걸어서 갈 수 있나요? 역무원이 놀란 얼굴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걸어서? 아가씨, 정신 있어? 인제까지 60리야, 60리. 게다가 지금 눈도 오고 추운데 걸어가다간 얼어 죽어. 화숙은 대합실로 돌아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봤자 갈 곳도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속초에서 노숙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대합실 전등이 켜졌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떠나고 승객들이 하나 둘자리를 떴습니다. 6시, 7시. 이제 대합실에는 화숙 혼자만 남았습니다. 추웠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발도 시렸습니다. 화숙은 코트깃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거절당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어도. 그때였습니다. 대합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두꺼운 양복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발에는 반들반들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처럼 보였지만 걸음걸이에는 시골 사람 특유의 투박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대합실을 둘러보다가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화숙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런 추운 밤에 여자분이 혼자? 화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전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짙은 눈썹, 그리고 걱정 어린 눈빛.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화숙은 대답하려 했지만 이가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자신의 코트를 벗었습니다. 안에는 깨끗한 양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화숙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코트는 따뜻했습니다. 남자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숙은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남자가 화숙 옆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울 말씨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사투리가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인제군 설악리에서 제재소와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화숙입니다. 간호사.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간호사요? 그는 화숙의 옆에 놓인 가방을 보았습니다. 가죽 가방의 옆면에는
작은 십자가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료용 가방이 분명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추운 밤에? 화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서울에서 쫓겨났다고,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여간비도 없어서 역에서 밤을 새우려 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어디든 좋으니 간호사가 필요한 곳을. 민호는 화숙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이 있었지만 동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화숙 양. 네. 사실 제가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화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영무원한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간호사 한 분이 오신다고, 일자리를 찾으신다고. 그럼, 네.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화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마을 설악리에는 약 500가구, 2,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 여기 속초인데 60리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쟁 후 부상병들이 많습니다. 영양실조로 앓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출산 중에 죽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고통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작년 겨울 제 친구의 아내가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아이도 함께요. 속초까지 데려가려 했지만 눈길에 막혀서 결국. 화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제대로 된 진료소를 만들겠다고 6개월 동안 서울신문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골이라서 급여도 적고 생활도 불편하니까요. 그러던 중 오늘 영무원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간호사 한 분이 왔다고, 일자리를 찾는다고. 민호는 화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화숙 양, 우리 마을에 와주시겠습니까? 간호사로 일해주시겠습니까? 화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급여는 월 1만 환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8,000원이었습니다. 1만 환이면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숙소는 제 집 옆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수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온돌도 새로 깔고 부엌도 고치고요. 의료기구와 약품은 제가 서울과 부산에서 구해오겠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십시오.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화숙은 긴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성심껏 돌봐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화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민호는 화숙의 망설임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이화숙 양, 제 제안을 의심하시는 것 같군요. 당연합니다. 저도 낯선 남자고 밤중에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게 현명합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명함입니다. 강민호, 설악목재 대표이사. 여기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화숙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두꺼운 종이에 정성스럽게 인쇄된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호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고용 계약서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만든 정식 계약서예요. 급여, 근무 조건, 숙소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숙은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 안 되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됩니다. 3개월치 급여는 보장하겠습니다. 왜? 화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저를 모르시잖아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화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출산 중이었습니다. 처사이었습니다. 아내는 진통이 시작되고 이틀을 버텼습니다. 저는 속초로 의사를 데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었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아이도 함께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요. 민호는 화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진료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6개월 동안 간호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속초에 일 때문에 왔다가 영무원한테서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간호사를 찾던 바로 그날 간호사가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니 화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화숙은 말했습니다. 제가 왜 서울을 떠나왔는지는 모르시잖아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미래입니다. 당신이 간호사 면허가 있고 환자를 돌볼 의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숙 양. 민호는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시죠. 여기서 더 있으면 정말 얼어 죽습니다. 화숙은 민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비틀거렸고 민호가 얼른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다리가 좀 천천히 가시죠. 두 사람은 대합실을 나왔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이상하게도 화숙은 춥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코트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속초여관이 제 친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룻밤 묵으시고 내일 아침 설악리로 가시죠. 저 돈이 없는데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속초여관까지는 5분 거리였지만 눈길을 걸어서 10분이 걸렸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는 민호를 보자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민호 씨,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분은 이화숙 간호사님이십니다. 내일부터 우리 마을에서 일하실 분이에요. 어머, 간호사님이요?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의심의 눈빛이었는데 오늘은 환대였습니다. 제일 좋은 방으로 드릴게요. 온돌도 뜨끈하게 데워놨어요. 방은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불도 포근했습니다. 화숙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여기서 좀 쉬십시오. 저녁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30분 후 저녁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국밥, 김치, 생선구이, 그리고 막걸리 한 병. 화숙은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십시오. 천천히. 민호는 맞은편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먹었지만 가끔 화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화숙 양. 네.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는 서울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당신이 환자를 잘 돌보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가족처럼 대할 것입니다. 화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혼자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일 겁니다. 아내를 잃고 3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가 덧붙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려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강하고 용기 있고 헌신적인 사람을. 화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호 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함께 좋은 일 만들어 갑시다. 그날 밤 화숙은 속초여관 따뜻한 방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민호가 서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1958년 12월 24일.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설악산이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쓰고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지프차는 아침 8시에 속초여관 앞에 섰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미군 지프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화숙은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민호는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설악리까지는 60리, 약 3시간 걸립니다. 길이 험하니까 꽉 잡으세요. 차는 속초 시내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 덮인 길은 미끄러웠지만 민호는 능숙하게 운전했습니다. 창밖으로 설악산의 웅장한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게 설악산입니다. 우리 마을은 저 산 아래 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봄에는 더 아름답습니다. 철쭉이 만발하고 계곡물이 맑고 여름에는 피서객들이 오기도 해요. 민호는 운전하면서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설악리는 원래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벌목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해방 후에는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커졌습니다. 6.25 때는 이북 피난민들도 많이 왔어요. 지금 마을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을 분위기가 독특해요. 서울 사람, 강원도 사람, 이북 사람 다 섞여 있어요. 민호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원래 설악리 토박이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살았어요. 제재소는 아버지가 하시다가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가끔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한쪽이 비켜서 길을 양보했습니다. 눈 덮인 소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졌고 계곡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민호가 차를 세웠습니다. 잠깐 쉬어 가시죠. 여기가 좋은 경치예요. 길 옆에는 작은 쉼터가 있었고 그곳에서 계곡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눈 덮인 계곡, 얼어붙은 폭포, 그리고 저 멀리 동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화숙은 감탄했습니다. 아름답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경치를 보며 자랐어요. 서울 유학을 갔을 때도 이 풍경이 그리웠습니다. 서울에 유학 가셨어요? 네.
경성상업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물려주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졸업하고 돌아와서 제재소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요. 민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내는 속초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속초 국민학교에서 가르쳤죠. 똑똑하고 상냥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고 설악리로 왔을 때 마을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분이, 네, 처자일을 임신하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이면 준호, 딸이면 미숙이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이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저는 속초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서 돌아왔을 때는 화숙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슬픈 이야기를 꺼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소리, 계곡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화숙 양, 네. 당신이 와줘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설악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좁은 계곡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아래로 초가집과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그 옆으로 좁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기와집이 제 집입니다. 민호가 가리킨 곳에는 팔짝 지붕에 큰 한옥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초가집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기와가 반들반들하게 빛났고 대문은 튼튼한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작은 한옥이 보이시죠? 저기가 화숙양의 집이 될 곳입니다. 화숙이 본 집은 2칸짜리 한옥이었습니다. 새로 수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깨끗했고 벽은 새하얀 회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지푸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 아이들, 노인들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 돌아왔네. 저 옆에 여자분은 누구야? 간호사님 모셔왔다며? 민호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화숙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화숙 간호사님이십니다. 서울중앙의료원에서 오셨습니다. 순간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어머, 서울에서? 중앙의료원이면 그 유명한 병원 아냐? 우리 마을에 정말 간호사님이 오시다니.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가씨, 잘 오셨어요. 나는 김씨 할머니라고 해요. 민호네 바로 옆집에 살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화숙이 인사하자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 마을에 와줘서. 여태 아파도 속초까지 가야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볼 수 있겠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박씨 영감이라고 해요. 지난달에 허리를 다쳤는디 좀 봐주이소. 저희 애가 감기가 안 떨어져서요. 제 어깨가 자꾸 아픈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숙 양이 피곤하십니다. 짐부터 풀게 하시고 내일부터 진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민호는 화숙을 새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깨끗한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마당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고 장독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돌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이불도 새 것이었습니다. 부엌에는 가마솥과 아궁이가 있었고 나무도 쌓여 있었습니다. 옆방은 진료실로 쓰시면 됩니다. 옆방에는 나무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선반이 있었습니다. 선반에는 의료기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주사기, 붕대, 소독약, 각종 약품들. 이게 다 얼마인데요? 화숙은 놀랐습니다. 이 정도 의료기구면 웬만한 보건소 수준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구해왔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거라 상태도 좋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든 구해드리겠습니다. 화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씨. 정말 천만에요. 우리 마을을 위한 투자입니다. 민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급여입니다. 미리 드립니다. 벌써요? 아직 일도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느라 돈을 다 쓰셨을 테니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1만 환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숙은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한 푼 없이 역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한 달치 급여를 받았습니다. 저녁은 저희 집에서 드시죠. 어머니가 준비하셨습니다. 민호의 집은 정말 컸습니다. 사랑채, 안채, 행랑채가 따로 있었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가자 50대 후반의 부인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화숙 간호사님이십니다. 어머, 어서 와요. 민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민호의 어머니 최 여사는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잘 오셨어요, 화숙 씨. 우리 마을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녁상은 푸짐했습니다. 흰 쌀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심지어 불고기까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저녁을 먹어본 지 오래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서울서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최 여사는 계속 반찬을 권했습니다. 화숙은 감사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화숙 씨, 우리 민호가 3년 동안 혼자 있었어요. 최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잃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웃지도 않고 말도 없고 그저 일만 했죠. 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얘기해야지. 화숙 씨도 알아야 해. 최 여사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전부터 간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신문에 광고도 내고 속초병원에도 부탁하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우리 마을에는 아무도 안 오려나 봐요라고. 그런데 어제 속초에 갔다가 오늘 아침에 환하게 웃으며 전화했어요. 어머니, 간호사님을 모셔왔어요. 하고 화숙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귓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화숙 씨, 우리 민호 잘 부탁해요. 일도 일이지만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간호사일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마워요, 화숙 씨. 저녁을 먹고 화숙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장작을 날라다 주었고 불을 지펴 주었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부터 바빠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민호 씨. 오늘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편히 주무세요. 민호가 나가고 화숙은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온돌이 따뜻했습니다. 이불도 포근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설악산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밝았습니다. 화숙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속초역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따뜻한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일자리도 생겼고 급여도 받았고 사람들도 환영해줬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겠지? 그녀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하느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날 밤 화숙은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서울을 떠나온 후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화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제대로 갖춘 것은 2주 만이었습니다. 6시 진료실을 정리했습니다. 약품을 제거하고 기구를 점검하고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7시 아침을 먹었습니다. 최 여사가 보내준 죽이었습니다. 8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설악리 진료소, 이화숙 간호사, 진료시간 오전 8시 - 오후 6시, 일요일 휴무. 팻말을 세우는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님, 문 열었어요? 돌아보니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2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네, 열었습니다. 차례대로 들어오세요. 첫 환자는 7살쯤 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애가 열이 나요. 사흘째예요. 화숙은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혀 밑에 넣고 있어, 아가. 체온을 재니 38.5도였습니다. 목을 보니 편도선이 부어 있었습니다. 편도선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화숙은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하루 3번 밥 먹고 드세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여야 해요.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2번째 환자는 박씨 영감이었습니다. 지난달에 허리를 다쳤다던 그분이었습니다. 허리가 자꾸 아픈디 좀 봐주이소.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이 부분이. 화숙이 만져보니 근육이 뭉쳐 있었습니다. 허리를 무리하게 쓰셨나 봐요. 찜질하고 약 바르면 나을 거예요. 고맙소, 간호사님. 3번째, 4번째, 5번째. 환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감기, 복통, 피부병, 타박상. 대부분 가벼운 질환이었지만 방치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10번째 환자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25살쯤. 배가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저 임신한 지 6달 됐어요. 근데 자꾸 배가 아파요. 화숙은 조심스럽게 배를 만져봤습니다. 태아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태아는 건강해 보여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근데 집안일을 남편분께 부탁하세요. 출산까지는 몸조리가 제일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화숙은 간단히 주먹밥을 먹고 다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환자들도 계속 왔습니다. 오후 5시쯤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나니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오늘 하루 40명을 진료했습니다. 40명의 아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숙양, 저 민호입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음식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진료 축하 겸해서요. 민호 씨. 2 사람은 화숙에 부엌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가 준비한 음식은 김밥과 튀김이었습니다. 김밥을 직접 만드셨어요?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큰 남자가 김밥을 만들다니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밥을 먹으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40명을 봤어요. 대부분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몇몇 분은 제때 치료 안 받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역시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분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뭡니까? 임산부 한 분이 오셨는데 태아 위치가 조금 이상해요. 정상분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마 아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초병원으로 보내야 해요.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차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화숙양. 네. 서울 생활은 어땠습니까? 화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녀는 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원장의 강요, 거절, 해고, 그리고 구직의 어려움. 민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네요. 괜찮아요. 이제는 여기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만 볼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이 온 게 기뻐요. 마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화숙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모든 게 의미 없다고 느꼈어요. 일도, 돈도, 이 큰 집도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죠. 근데 당신을 만나고 뭔가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들어가 보시죠. 내일도 일찍 일어나셔야 할 테니까. 네. 안녕히 가세요. 민호가 떠나고 화숙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민호. 이 사람은 누구일까? 부자이면서도 겸손하고 강하면서도 따뜻하고 슬픔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 화숙은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게다가 그는 고용주이고 자신은 직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화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 이화숙, 정신 차려. 넌 여기 일하러 온 거야. 하지만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1959년 3월, 설악리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 계곡물은 얼음이 녹아 쌓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숙은 3달 동안 설악리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우리 간호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왔고 화숙은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화숙을 찾아왔습니다. 화숙 양,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마을에 야학을 열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야학요? 네. 마을 사람 대부분이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약 먹는 방법도 제대로 이해 못 하시고. 화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마을회관에서 주 3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야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한글과 산수를 가르쳤고 화숙은 위생 교육을 맡았습니다. 첫날 수강생은 15명이었습니다. 대부분 40-50대 아줌마, 아저씨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나, 달을 배우겠습니다. 민호가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따라 쓰세요. 나, 다. 사람들은 서툴게 연필을 잡았습니다. 평생 글을 안 써본 사람들이라 연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한 달 후 수강생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2달 후에는 50명. 마을회관이 비좁아졌습니다. 민호 씨, 장소를 넓혀야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집 사랑채를 쓰면 어떨까요? 정말요? 네.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민호의 집 사랑채는 큰 방 2개가 있었습니다. 야학은 그곳으로 옮겼고 수강생은 계속 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야학이 끝나고 민호와 화숙은 설악산 계곡을 산책했습니다. 달이 밝았고 계곡물 소리가 시원했습니다. 화숙양. 네. 여기 온 지 석 달이 지났네요. 벌써요? 후회하지는 않으십니까? 화숙은 웃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여기 온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다행입니다. 2사람은 계곡 옆 바위에 앉았습니다. 물소리를 들으며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화숙양. 네.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화숙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끌립니다. 화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처음 속초역에서 봤을 때부터요. 추운 밤에 홀로 앉아있던 모습, 강하면서도 외로워 보이던 모습. 민호 씨. 하지만 제가 고용주이고 당신이 직원이라는 게 걱정입니다. 혹시 제 마음이 부담이 될까봐. 민호는 화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는 당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안전합니다. 제 마음을 거절하셔도 계속 여기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화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저도 민호 씨에게 끌려요. 처음부터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건 아닐까요?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요? 1년을 기다려 봅시다. 1년 후에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화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1년 후에 2사람은 악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간호사님. 화숙과 민호는 동시에 일어나 달렸습니다. 소리가 들린 곳은 마을 입구 김씨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집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화숙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갑자기 토하고 설사를. 김씨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화숙은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 남자가 마루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 점심 이후로. 화숙은 재빨리 진찰했습니다. 맥박이 빠르고 체온은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탈수 증상. 이건 설마. 민호 씨. 네. 즉시 환자를 제 진료실로 옮기세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세요. 민호는 화숙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를 진료실로 옮기고 화숙은 밤새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수액을 놓고 약을 투여하고 계속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쯤 환자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숙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최악이라니요? 콜레라일 수도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콜레라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매우 비슷해요. 즉시 마을을 봉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즉시 마을 이장과 면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오전 설악리는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세워졌고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3명이 더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10명, 사흘 만에 2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숙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수액을 놓고 약을 투여하고 가족들을 교육했습니다. 절대로 환자의 배설물을 만지면 안 됩니다. 만졌으면 즉시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물은 꼭 끓여 드세요. 생수는 절대 안 됩니다. 환자의 옷과 이불은 따로 빨아야 합니다. 민호도 함께 일했습니다. 약을 나르고 환자를 옮기고 소독을 했습니다. 민호 씨 쉬셔야 해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당신도 며칠째 안 주무셨잖아요. 전 간호사예요. 익숙해요. 저도 마을 사람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환자는 30명을 넘어섰습니다. 화숙의 약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수액과 항생제가 부족해요. 속초에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봉쇄되어 있는데 면장님께 허가를 받겠습니다. 저는 환자가 아니니까 나갈 수 있습니다. 민호는 즉시 속초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약품을 모두 구해왔습니다. 자비로 100만 환어치를 샀습니다. 민호 씨,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상관없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2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새 환자 발생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자들도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일째 마지막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35명의 환자 중 단 1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콜레라 사태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단 1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이화숙 간호사님 덕분입니다. 간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시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화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민호 씨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싸웠어요. 이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으로 약을 사오고 밤낮 없이 일하고. 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날 저녁 화숙은 진료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주일 동안 정신없이 일하느라 엉망이 된 진료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호였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산에서 꺾어왔어요. 진달래 꽃다발이었습니다. 화숙은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아니요. 제가 더 고맙습니다. 민호는 화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쪄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숙 양. 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 마을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화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리고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화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1년을 기다리기로 했지만 2, 3주일 동안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제 인생의 사람이라는 것을. 민호 씨, 아직 1년이 안 됐으니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화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민호는 화숙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서울에서 낯선 남자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화숙이 어디 있나? 박 원장이었습니다. 중앙의료원 원장 박영수. 화숙을 해고시킨 바로 그 사람. 원장님, 왜 여기까지? 내가 여기서 무면허 진료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저는 간호사 면허가. 간호사가 의사 일을 하면 불법이야. 콜레라 환자를 치료했다며? 그건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환자들이 고발하러 왔다. 무면허 의료 행위로. 그 순간 민호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이화숙을 해고시킨 병원장입니다. 그럼 당신이 화숙 양을 괴롭힌. 민호의 주먹이 박 원장의 턱을 때렸습니다. 박 원장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당신입니다. 권력으로 여자를 괴롭히고 좋은 간호사를 내쫓고. 폭행이다. 경찰에 고소하겠어. 박 원장은 일어나 코피를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속초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화숙은 눈물을 흘리며 변호사를 찾았지만 시골의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 200명이 속초경찰서 앞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민호 씨를 풀어주시오. 화숙 간호사님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요. 콜레라 때 우리를 살린 분이요. 무면허라고? 그럼 우리가 다 죽으란 말이오? 경찰서장도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인제군수였습니다. 박 원장,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소동을 피운 거요? 군수님, 이화숙 간호사는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콜레라 진압, 무료 진료, 야학 운영. 당신은 뭘 했소? 권력으로 여자를 괴롭힌 것밖에. 군수님, 하지만 법이. 법? 줬소. 그럼 정식으로 조사합시다. 당신이 왜 이화숙 간호사를 해고했는지, 조카의 청혼을 강요한 건 아닌지.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아가시오. 안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소. 박 원장은 결국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그날 저녁 풀려났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민호와 화숙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소, 두 분. 우리 마을의 영웅이요. 화숙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계곡가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민호 씨, 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화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1년을 기다리기로 했지만 이제 확신이 서요. 민호 씨가 제 인생의 사람이라는 것을. 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제가 먼저 청혼하려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좋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1959년 11월 3일 개천절에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마을 사람 전체가 모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랑 강민호, 신부 이화숙을 맞이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숙은 흰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속초에서 특별히 맞춘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면장이 주례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시련 속에서 만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랑 강민호, 신부 이화숙을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신부 이화숙, 신랑 강민호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두 분의 결혼을 선언합니다. 마을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결혼식 후 잔치가 열렸습니다. 떡, 술, 고기.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민호야, 화숙이 축하한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백년해로 하거라.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장구를 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민호와 화숙은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축복해 주었습니다. 밤 11시쯤 두 사람은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민호의 집, 이제는 두 사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져라. 나는 사랑채에서 잠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채로 들어가자 방은 따뜻했습니다.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화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숙, 이제 반말이었습니다. 응,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평생 곁에 있을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설악산에는 별이 쏟아졌습니다. 그 별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화숙은 낮에는 진료소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야학을 했습니다. 민호는 제재소와 농장 일을 하면서도 늘 화숙을 도왔습니다. 1960년 봄 화숙은 임신을 했습니다. 민호, 아기가 생겼어. 민호는 화숙을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조심해. 지금 나 임산부야. 아, 미안. 민호는 화숙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아기, 남자일까, 여자일까? 누구든 좋아. 건강하기만 하면.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첫 아내를 출산 중에 잃었던 그였기에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화숙, 나 무서워. 괜찮아. 나 간호사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내 몸 상태를 제일 잘 알잖아. 속초 병원 예약해 둘게. 혹시 모르니까. 응, 고마워. 1960년 10월 15일 화숙은 진통을 느꼈습니다. 민호, 시작됐어. 민호는 즉시 지프차에 화숙을 태우고 속초로 달렸습니다. 60리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속초병원에 도착했을 때 화숙은 이미 산통이 심했습니다. 빨리 분만실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화숙은 분만실로 옮겨졌고 민호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민호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4시간째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입니다. 아내는요? 아내는 괜찮습니까? 네, 산모도 건강합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자 화숙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민호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하지만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할까? 준호. 강준호. 어때? 좋아. 준호야, 아빠야.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아빠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이 아내를 위해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2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미숙. 그리고 2년 후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진호. 새 아이를 키우며 화숙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낮에는 진료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민호와 마을 발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화숙, 우리 마을에 학교를 짓고 싶어? 학교? 응. 아이들이 속초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겨울에는 눈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좋은 생각이야. 민호는 자기 돈으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설악초등학교 1961년에 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을 상수도를 놓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2년 화숙의 진료소는 20병상짜리 병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설악병원. 화숙이 원장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그냥 간호사님이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이제 병원장이시잖아요. 병원에는 간호학교도 병설되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찾아와 간호를 배웠습니다. 화숙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환자를 사랑하면 돼. 진심으로. 마을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1963년에는 버스 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1964년에는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1965년에는 중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민호도 정계에 진출했습니다. 1963년 인제군 의회의원에 당선되었고 1967년에는 강원도 도의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화숙, 나 도의원 됐어. 축하해. 이제 더 많은 마을을 도울 수 있어. 설악리처럼. 두 사람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신문에서는 설악의 슈바이처, 농촌 계몽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1965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설악리를 방문했습니다. 강민호 의원, 이화숙 원장 두 분이 이룬 것은 새마을운동의 모범입니다. 대통령님 과찬이십니다. 이 마을을 전국에 알리겠습니다. 설악리를 모델로 다른 마을들도 발전시키겠습니다. 화숙과 민호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68년 봄 민호가 쓰러졌습니다. 도의회 회의 중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여보, 정신 차려. 화숙은 즉시 춘천병원으로 민호를 옮겼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암입니다. 의사의 말에 화숙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에서 1년. 화숙은 진료실 밖으로 나와 울었습니다. 간호사인 그녀였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시한부 선고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울었어? 아니, 거짓말. 눈이 빨개. 민호는 화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나 44년 살았어. 그것도 마지막 10년은 당신과 함께. 충분히 행복했어. 무슨 소리야?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화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줘. 준호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해. 미숙이는 간호사. 진호는 농사꾼. 다 좋은 꿈들이야. 그리고 병원도 계속 운영해줘.
마을 사람들을 계속 돌봐줘. 그리고 나 없이도 잘 살아줘.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도 하고. 무슨 소리야? 당신밖에 없어. 알아. 하지만 약속해줘.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지는 말아줘. 화숙은 민호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민호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암은 이미 많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을 겁니다. 민호는 설악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마을을 위해 썼습니다. 화숙, 설악고등학교 설립 기금 마련했어. 민호, 무리하지 마. 괜찮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야. 민호는 마을 도서관 건립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설악리를 위한. 1969년 봄 진달래가 필 무렵 민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화숙, 계곡에 가고 싶어? 화숙은 민호를 업고 계곡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고백했지? 응. 그때 당신 얼굴이 빨개졌어. 당신도 떨고 있었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화숙,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민호. 행복했어? 당신을 만나서. 나도. 준호, 미숙이, 진호. 잘 부탁해. 응. 걱정 마.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게. 민호는 화숙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44세였습니다. 장례식에는 3,000명이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강원도 주민들, 그리고 서울에서 온 정치인들. 강민호 의원은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설악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화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설악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민호는 설악산이 보이는 언덕에 묻혔습니다.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화숙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36세, 새 아이의 엄마, 그리고 병원 원장.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준호가 울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단다. 하지만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씩씩하게 살아야 해. 화숙은 낮에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주말에는 야학을 했습니다. 원장님,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괜찮아요. 일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남편 생각만 나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될 거야. 아빠처럼 사람들 도울 거야. 미숙이는 간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진호는 농업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아빠가 사랑하던 이 땅을 지키고 싶어. 화숙은 아이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모범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설악리가 면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화숙은 설악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학생을 후원하고 분쟁을 조정했습니다. 1975년 화숙은 서울중앙의료원 50주년 기념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박 원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7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이화숙 원장님, 미안하오. 그때 일, 괜찮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 그 일이 없었다면 설악리에 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놓쳤을 거예요. 박 원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나는 부끄럽소. 과거는 잊어요.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화해였습니다. 1980년대 아이들이 모두 성공했습니다. 준호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악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병원을 맡을게. 이제 좀 쉬세요. 미숙이는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화숙간호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진호는 서울대 농대를 나와 설악농협조합장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꿈꾸던 마을이에요, 엄마. 1988년 화숙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이화숙 원장은 대한민국 농촌 의료의 선구자입니다. 40년간 오지 의료에 헌신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화숙은 말했습니다. 이 영광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함께한 마을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남편 강민호의 것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1990년 겨울 화숙은 59세의 나이로 은퇴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맡기렵니다. 준호가 병원장을 이어받았습니다. 설악병원은 이제 1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숙은 민호의 묘 옆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묘에 가서 민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어제 어려운 수술 성공했대요. 당신 닮았어. 미숙이는 간호학교 학생들 잘 가르치고 있어요. 진호는 마을 농업 발전에 힘쓰고 있고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매일. 1995년 12월 23일. 37년 전 속초역에서 민호를 만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화숙은 평소처럼 민호의 묘에 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7년 전 그날처럼. 여보, 오늘이 우리 만난 날이에요. 기억하죠? 화숙은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당신 없이 26년을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약속 지켰어요. 아이들 잘 키웠고 병원도 잘 운영했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피곤해요. 당신 곁에 가고 싶어요. 화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가도 되죠? 당신 기다렸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묘 앞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화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4세였습니다. 장례식에는 1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악의 어머니가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화숙은 민호 옆에 묻혔습니다. 나란히.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랑했던 강민호 1925-1969와 이화숙 1931-1995. 영원히 설악리와 함께.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났습니다. 하지만 준호, 미숙이, 진호는 남았습니다. 아빠, 엄마, 편히 쉬세요. 우리가 두 분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엄마. 그날 저녁 설악리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묘를 덮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현재 설악리는 강원도의 모범 마을입니다. 인구 1만 2천 명, 설악종합병원 300병상, 초중고 완비.
그리고 강민호의 화숙 기념관. 기념관에는 두 사람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숙의 간호사 가방, 민호의 지프차, 1958년 크리스마스 사진, 두 사람의 일기, 그리고 마을 발전 기록. 매년 12월 23일 설악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그날은 화숙과 민호가 처음 만난 날입니다. 기념식에는 후손들이 모입니다. 손자, 손녀 12명, 증손자, 증손녀 35명, 모두 의료, 교육, 농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손자, 준호의 아들 강태준이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처음 만난 날입니다. 1958년 12월 23일, 눈 내리는 속초역에서 두 분은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무일푼이었고, 할아버지는 백만장자였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함께 꿈꾸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설악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모두 두 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입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남기신 말씀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두 분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설악리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설악산을 바라보며 묵념했습니다. 기념관 밖에는 두 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젊은 민호와 화숙의 동상입니다. 민호는 화숙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고 있고 화숙은 민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동상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1958년 12월 23일 속초역에서 운명은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 얼어 죽어가던 간호사와 그녀를 구한 사업가. 두 사람의 사랑은 한 마을을 변화시켰고 한 시대를 빛냈다. 강민호 1925에서부터 1969까지, 이화숙 1931에서부터 1995까지 영원히 기억될 사랑. 겨울 해가 설악산 뒤로 지고 있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합니다. 37년 전 그날처럼 마을 사람들은 기념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살아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 설악산 아래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끝 마이너스 저자 후기. 이 이야기는 1950-60년대 대한민국 재건기를 살아온 무명의 영웅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의사도 없는 오지에서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 개인의 부를 마을 발전에 쏟아부은 사업가들, 문맹 퇴치와 교육에 헌신한 선생님들, 농촌 계몽에 인생을 바친 운동가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없지만 그들이 만든 변화는 오늘날 우리의 삶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소설의 화숙과 민호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들의 정신은 실제로 존재했던 수많은 분들의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그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겨울 설악산을 바라보며